너 집 사기 어렵겠다. 아니 뭐 떨어질 거예요. 어떻게 하나 떨어질지. 와, 근데 참 왜 와야. 뭔가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니, 어차피 우린 못 사요. 저도 말로만 하는 거지 뭐 어떻게 사. 입지를 결정하는 요인이 뭐예요? 요소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냥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 살기 좋은 곳 다 대입하면 돼. 그 다음에 직관적으로 숫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 그러니까 유동인구 많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오고 싶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동인구 많은데 어딜까요? 강남역?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명동 이쪽이 평당 단가가 맞아요. 가장 높았어요.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으면 그냥 그 자체로 입지가 좋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그렇다고 사람만 많다고 좋은 건 아니고 직주 근접이란 말이 요새 되게 유행어로 뜨고 있잖아요. 오. 직장이랑 주거가 근접한 출퇴근이 가까워요. 출퇴근 거리가. 그 제가 이거 되게 오늘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지금 들고 왔는데 네. 제목이 이거예요. 출퇴근 거리가 길수록 인생이 짧다. 너무 슬프다. 자극적으로 제목을 네. 뽑았는데 네. 실제로 이 신문기사 보니까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체크를 하셨더라고요. 너무 출퇴근이 멀면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에 대기업들이 다 몰려있고 선호하는 직장이 여기에 다 있다 보니까 주거지도 이 서울 근접한 수도권까지 네, 여기가 네. 입지가 좋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유동인구뿐만 아니라 회사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과 가까운 곳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겠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교육도 되게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그쵸? 되게 중요하죠. 네, 교육 중요하죠. 학교가 가까운 데가 더 비싸죠. 학교가 먼 데보다. 부동산은 고려학교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사를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여기서 아까 정보 얘기가 나왔지만 20년을 버텨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따질 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 곳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또 딱 그 그렇구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비싼 이유가 나오는 거죠. 아. 다들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 그래서 부동산 잘 하시는 분을 보면은 실제로 다양한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으신 분들이 부동산을 잘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인문학의 중요성.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풍수지리. 풍수지. 네, 전 풍수지리 좋아해요. 저도 좋아요. KTX 광명역 있잖아요. 아. 그리고 지금 엄청 활성화가 되어 있고 좀 집값 비싸잖아요. 저 거기도 알아봤었죠, 제가. 울지 마. 비싸요, 비싸. 친구야 울지 마. 네. 그 광명역이 대표적으로 땅은 그대로인데 음. 주변이 막 개발되니까 덩달아 확 오른 음. 케이스거든요. 근데 광명역 KTX역이 생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KTX역 기준으로 서울역하고 한정거장이 된 거예요. 아. 10분 만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KTX 타고 걸로 출근을 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네. 네. 이제 놀랍게도 광명역 쪽에는 제가 아는 바로는 세종시 사시는 분들, 회사도 그쪽에 많이 사세요. 오송까지 1시간도 안 걸리잖아요. 네, 맞아요. 오송 가서 여기서 셔틀로 출퇴근이 갔어요. 가능해요. 그것도 맞아. 직주 근접이네 그러면. 그쵸. 완전 그러니까 직주 이게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이 교통수단 하나로 해서 직주 근접성이 확 좋아진 거죠. 얘는 가만히 있는데. 저는 사실 네. 광명이 비싸진 게 이케아 때문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것도 한 가지 요소긴 하죠. 네. 지방도 그런 KTX나 SRT역이 있는 곳들이 또 많이 올랐겠네요. 그쵸. 지방도. 제가 이제 지방 사람이니까 잘 음. 알지만 실제 저희 집이 이제 천안아산역 근처에 있거든요. 어. 근데 그 모든 KTX역 근처는 애초에 역이 만들어진 게 거의 허허 벌판이기 때문에 땅값이 낮으니까 선로를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KTX역이 좀 멀어요, 기본적으로. 원래 원도심하고는 그 역을 기준으로 전부 다 신도시가 다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거기가 제일 비싼 그 동네가 지역에서 됐구나. 제일 비싸요. 제일 비싸죠. 그럼 지금 제일 다 부자네요 그래요. 그 정도에서. 저희 집 조금 떨어졌어요, 근데. 운이 안 좋았네요. 좀 더. 아니죠, 못 들어가니까 그 떨어진 데로. 어떻게 보면 약간 피해를 본 적이에요. 왜냐면 신도시가 생기면 아파트 새로 엄청나게 들어오거든요, 진짜로.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오래된 아파트 값은 떨어지는구나.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딱 포인트가 그거죠. 부동산 투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정부나 지자체의 이런 개발 계획 같은 거에 대해도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거죠. 그 정보를 뭐 합법적인 방법으로라도 알고 미리 알 수 미리 있다면은 알았다면 그 인근에 있는 정말 나대지를 내가 살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땅을 미리 사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주택공사 그쵸, 문제 그쵸. 터졌던 게 예. 그게 불법적으로 그거는 불법적으로 이제 한 내부 거다 정보를 이용한 거고. 이 정보가 진짜 주식보다도 더 빨라야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주식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정보 싸움이고 정보 이것도 싸움이고 정보 정보 싸움인데 싸움인데. 와 근데 참 왜 와야. 뭔가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니, 어차피 우린 못 사요. 저도 말로만 하는 거지 뭐 어떻게 사. 약간 여기 이렇게 선이 있는 거 아니, 같아요. 아니, 말이 너무 길어지네. 그렇죠. 뭐 무슨 얘기야? 뭐 하는 아니, 거죠. 저런 걸로 할 수 있잖아요. 리츠나 또 뭐 P2P 형식으로 투자할 수도 네, 있고. 요즘 많이 한다고 그럼요. 하더라고요. 이 굉장히 소액 투자도 가능한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부동산은 항상 우리랑 친한 투자 자산이다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저 같은 무주택자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많이 어려워지긴 했지만 청약이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청약 있죠. 네. 청약은 안 해요?
어차피 경쟁률이 높아서 잘 안 하고요. 그냥 청약 이야기 나오면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자세한 설명은 그 유튜버들 보시면 내지는 뭐 돼요. 전문가분들이 그걸 보시면 되는데 핵심은 청약은 이제 우리나라 법률상 30세대 이상을 분양할 때 그 보통 아파트들 30세대 되죠. 그럴 때 그 청약 제도를 통해서 분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청약 제도와 관련해서는 보통은 시가보다 좀 낮게 하거든요. 주변 시가보다. 네, 그 최근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는 어떤 또 규제가 들어서 더 이제 낮아졌고. 낮게 됐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청약은 국가 차원에서 사실은 무주택자가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일단 주는 거예요. 좋은 제도네요. 네, 취지는 취지는 좋아요. 좋죠. 네. 네. 문제는 집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결혼하셨고 조건, 이제 여러 가지 조건. 애들이 있고 그리고 결혼 무주택 기간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어떤 소득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사회적으로 배려를 할 대상을 먼저 주고 그분들을 뺀 나머지는 이제 아까 말한 가점 이야기한 점수를 계산해서 점수 높은 사람 선착순으로 주고 그리고 일부 물량은 완전 추첨으로 주고 어렵네요. 그래서 실제로 제 친구가 이제 둘째를 가졌는데 쌍둥이 가진 거예요. 근데 청약제도에서는 이제 태아도 애로 간주가 돼요. 포함하니까. 갑자기 3주택이 된 거잖아요. 아, 세 3주택이면 더 좋겠다. 그 자녀, 3자녀. 삼자녀. 그러니까 점수가 확 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청약이 됐어요. 그 복덩이들이네.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청약 복둥이가 그 얘기구나. 실제 그렇죠. 좀 많이 네. 들어봤거든요. 와. 근데 진짜 청약 되는 거는 저는 뭐 불가능하겠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상. 해도 안 돼요, 저분. 본인 계속 놓고 있어요? 청약이 이제 좀 여러 요건들이 있는데, 여튼 뭐 저는 넣고는 있기는 해요. 근데 점수로는 저는 어차피 안 되잖아요. 네. 이제 일정 평수 이상,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35평이라고 하는데 전용 84,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그때부터 추첨이 있거든요. 그 앞은 무조건 점수제예요. 점수는 어차피 저는 안 되는 거고, 추첨을 해야겠다 하고 그냥 넣으면은 경쟁률이 서울은 보통은 100대 1은 그냥 그쵸, 넣고 그쵸. 평균 한 200대 1 되는 것 같아요. 평균 자체가. 아니 이게 네. 서울시내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84를 초과하는 분양 자체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공급이 적은 거예요, 생각보다. 공급도 적고 네. 와. 청약은 진짜 실거주를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그쵸, 하고 네, 진짜. 재테크는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 경매가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경매와 공매 잠깐 이야기했지만 경매는 법원에 가야 돼요, 반드시 본인이. 공매는 온라인으로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접근성 자체는 공매가 좀 더 편할 캠코?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캠코? 캠코가 상호자산관리공사. 공매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니까 위치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경매건 공매건 간에 공부를 안 하고 하면 왜냐면 이제 이상한 물건들이 있거든요. 유치권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그거 네네. 무서워요 사실. 네, 그거 잘못 사면 이제 내가 여기에 묶여버리는 유치권을 생각 못하고 입찰을 높게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입찰 포기하면 10%를 떼이거든요. 네, 보증금을 떼요. 낙찰됐는데 내가 이거 포기하는. 경매 공매는 사실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진짜 경매 공매 관심이 있다고 하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컨설팅 해주는 내지는 대행해주는 그쪽에 정당하게 이용료 납부하면서 그 불법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사실 제일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두 분은 그러면 법률을 잘 아시니까 직접 경매나 공매를 하실 수도 있겠네요.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 변호사님들 경매 관심 많으신 분들도 꽤 네. 있어요. 이제 주변에 경매에서 집 산 사람 본 적 별로 없죠. 네. 제 주변에 꽤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변호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법률 좀 잘 아시니까. 알다 보니까 그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이제 올해는 사실 경매도 너무 이제 과열되어 과열돼가지고 있고. 사실 시가랑 비슷해요. 근데 한 몇 년 전만 해도 경매 그래도 시가보다 낮았거든요. 그렇게 사신 분들이 제 주변에 좀 있어요. 집값 특히 좀 내려갈까요? 내려야죠. 본인은 원하는 사항인 거고. 내려야죠. 뭐 김정은 내려갈까요? 변호사님이 네. 보시기엔 어때요? 집값. 집값에 대해서 딱 하고 싶은 얘기가 한 가지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 집값이 오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쵸. 사실 여기에 대해서 뭐 명확한 답을 내리는 분은 저는 뭐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래도 여러 귀동령을 했을 때 동의하는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종훈 피셜로 말씀을 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는 상당 기간 동안 양극화가 계속 될 거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어요. 어떤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양극화가? 지금 서울 수도권 지역과 네네.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지방에 있는 부동산이랑은 상승률이라든지 하락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극명하게 나뉠 것 같다. 제 서울은 개인적인 안 떨어진대요. 의견이고요. 저 집 없다니까. 그러니까 되게 싼다. 안 떨어진대요. 안 떨어진다기보다는 어쨌든 어느 정도 보합이 되든지 방어가 되든지 아니면 뭐 상승을 하든지 이제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일본의 설례 가지고 되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일본 부동산 버블 얘기 되게 네, 많이 맞아요. 하거든요. 그 버블 경제 무너지면서 인구 절벽도 오고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확 죽었었죠. 왜 우리 소위 말하는 잃어버린 20년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90년대부터 2010년대 정도까지의 그 일본의 침체기, 그때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네.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학자분들도 그 일본의 선례를 봐라. 왔잖아요. 우리도 네, 인구 절벽 왔죠. 절벽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아마 엄청 떨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도 사실 올해 작년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 확실히 올랐는데 저는 그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동일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상당 부분은 비슷하게 갈 거라고 그것도 공감을 하는데 뭐가 다르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잃어버린 20년 때 일본은 무슨 일을 했냐면 정부에서 그 잃어버린 20년 동안 공급을 굉장히 많이 확대했어요. 주택을 많이 지었어요. 더 부채질을 한 거죠. 인구 절벽이 와서 살 사람은 줄어드는데 그쵸. 공급을 확 늘린 거네요, 일본은. 주택 공급을 막 늘리니까 그때 오히려 부동산 값이 막 떨어졌고 그거를 지키지 못했어요. 아, 도쿄 주변에 보면 네. 도쿄 그 24개 구 말고도 주변에 이제 시들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거기까지 이제 부동산들을 공급을 많이 했는데 지금 가면 빈집들 되게 많다. 맞아요. 이런 부분이 이게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다르다는 부분을 먼저 지적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공급책이 그렇게 따라갈 거라고는 제가 장담을 못 하겠거든요. 네. 물론 지금도 공급 늘리고 있긴 하지만 일본이랑 똑같이 될 것이냐? 저는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일본 부동산 시장이랑 우리랑 비슷한 점을 좀 비슷한 말씀드리자면, 잃어버린 20년 동안 그 직후에 도쿄 같은 도심 지역 있죠. 3대 도심 네. 지역이 치요다구, 추오구, 미나토구라고 하는데 네네. 인구가 2000년대까지 해가지고 옛날 95년, 94년 그때 인구가 다 따라왔어요. 이탈됐던 인구가 다 회복이 됐고 이미 그 20년의 끝자락이라고 불리는 2013년을 기준으로 제가 이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는데 네. 집가 상승률이 0%를 이때 이미 다 넘어갑니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 이 3대 도시는 이미 다 그때부터 집가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도시상업지, 도시주택지가 전부 다 0%를 넘어가는 상으로 바뀌거든요. 확실히 이거 보니까 네. 양극화가 좀 심해 보이네요. 이게 이거 양극화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확실히 안 좋아졌는데 정작 잘 보니까 중심부는 또 오른다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떨어져서 일본이 뭐 부동산 시장 망했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내막은 그렇지 않다. 전체 통계다 보니까 떨어졌던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로 일본의 중심과 도쿄 안에서도 중심 3구는 많이 올랐다. 금방 회복을 했고. 네. 그리고 또 하나 그래프를 제가 갖고 온 게 뭐냐면 네. 일본 전국 빈집 현황을 보시면 빈집 현황은 계속해서 올라가요. 전국적으로 볼 때는 공급량이 너무 과잉이라서 지방 이쪽으로는 네네. 빈집이 엄청 많이 늘어난 거죠. 아. 그러니까 그 빈집이 왜 늘어났냐? 그쪽은 도심으로 계속 몰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의 경우가 이런데 우리나라는 어떨까 싶어요. 제가 네. 세 번째로 말씀드린 포인트인데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이잖아요. 1,000만 명, 1,500만 명 정도가 되는 게 서울 수도권에 다 모여 계시죠. 그쵸. 네. 그 인구 집중도가 일본에 비해서 더 높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어떤 부동산 전문가가 했던 말이 딱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수도권 지역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쉽게 안 잡힐 거야 라고 하면서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에 근접할 때까지는 잘 안 떨어질 거다. 그럼 다 수도권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쏠림 현상이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수요와 공급 법칙을 따라 볼 때 굉장히 많이 집가를 올린다는 거죠. 큰 틀에서 볼 때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예요. 이제 맞는 말. 다들 수도권 오고 싶어 하잖아요. 왜냐면 젊은 사람들은 직장이 여기 있으니까 오고 싶고 그쵸. 그 노년층들은 치료를 받거나 이렇게 뭐 편의시설도 많고 병원도 많고 하니까 수도권에 오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의 외곽 지역에 있는 옛날에 살았던 신도시들은 집값이 좀 많이 떨어졌고. 떨어졌지만 그렇죠. 도심 지역은 올라가는 이유가 쏠림 현상 때문에 그렇다. 예. 와, 너 집 사기 어렵겠다. 아니 뭐 떨어질 거예요. 저요.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네. 박정원 변호사는 네. 어떤 근거로?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떨어질 그냥 거예요. 어떻게 하나 떨어지지. 강하게 하시니까 또 설득력 있어 보이기도 아니 하고. 그게 되게 오히려. 간단하잖아요. 우리 주식을 봐도 이렇게 되면은 한번 올라가면 하락장이 온다. 그러니까 조정장이 온다. 네, 진짜 중요한 건 사실 제가 사면 떨어질 거 확실할 것 같은데 네, 그게 불 컸잖아요. 그러면 박정원 변호사님이 네. 사신 다음에 좀 지나서 좀 사시면 되겠다. 저는 지금 못 사겠어요. 떨어질까 봐. 오늘은 저희가 부동산으로 뭐 재테크 이야기부터 해서 과연 집값이 잡힐까 아니면 오를까 전문적인 이야기들도 저희가 네.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이었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모두 다 하나씩은 갖고 있을 보험, 변호사의 재테크 4탄으로 네. 보험으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